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요양원에 좀 가 계세요. 저희가 어떻게 엄마를 직접 모셔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4이 된 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고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40이 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얻은 폐질환이었지만 가난한 우리 집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돈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2 자식을 키우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건물 청소, 주말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이 다 닳도록 걸레질을 하고 새벽마다 무거운 짐을 나르며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을 할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애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유명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작은 딸은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 집에서 감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애들에게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그렇게 빚을 내고 밤낮으로 일하며 2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딸은 원하는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한 뒤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그 말만 믿고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그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었고 번갈아가며 아이들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를 향한 배려가 아닌 짐을 떠넘기기 위한 말뿐인 약속이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세를 정리하고 그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줬을 때만 해도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라며 환하게 웃던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그 돈으로 집 대출을 갚았고 딸은 아이들 학원비에 보탰습니다. 저는 남은 돈으로 조그만 방을 얻어 자식들 집을 오가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도 그 품에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집에서는 며느리가 상냥한 척하며 저를 대했고 딸네 집에서도 손주들이 처음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도 바빠서요. 다음 달부터는 동생네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큰아들은 어느 날 대뜸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방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희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 속엔 이제 그만 떠나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딸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오빠네 집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나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번엔 내가 모셔. 아니, 내가 좀 데리고 있어. 하며 슬슬 저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기침과 열이 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폐렴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했던 건 그 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엄마 간병은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내 쪽이잖아. 내가 왜 해? 병실 한쪽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나 회사 다니느라 바빠. 애들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나는 출장이 많다고 했잖아. 그럼 간병인 쓰면 되잖아. 간병비는 누가 내고? 그럼 요양원이라도 알아봐. 아직 폐렴 초기인데 요양원은 좀. 그럼 내가 해. 아니, 내가 해. 저는 병상에 누운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희생했나? 자식들은 내가 아픈 것보다 누가 나를 돌볼지를 두고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저를 향한 걱정이나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짐이었고 서로에게 떠넘겨야 할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병세가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의사는 퇴원을 미루고 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식들은 곧바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퇴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집에서 지내야지. 내가? 나 못해. 차라리 요양원 보내자. 무슨 요양원이야? 엄마 아직 괜찮으신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앞으로 계속 이러시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좀 모셔. 아니, 내가. 결국 그들의 결론은 요양원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렇게 짐짝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다. 그저 골칫거리일 뿐이다. 라는 생각에 너무도 비참해졌죠. 그렇게 결국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결국 내 몫으로 돌아온 건 낯선 요양원의 한 귀퉁이 침대뿐. 요양원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직원들도 처음엔 친절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가면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밥 드셔야죠. 아침 6시도 되기 전에 억지로 몸을 흔들어 깨우는 직원. 식당에서는 할머니, 빨리 드셔야죠. 다른 분들 기다려요. 라며 반쯤 식은 밥을 후다닥 먹게 하는 간병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에는 따뜻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또 흘리셨네?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이러니까 노인들 모시는 게 힘들다니까. 제가 수저를 떨어뜨리면 짜증을 내며 쿵쿵거리는 직원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좀만 참으세요. 지금 바쁘니까. 라며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는 간병인. 그때 깨달았습니다. 늙으면 인간 대접 못 받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들. 무표정한 얼굴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불이 꺼지면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는 살.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다를 거야. 라는 마지막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어서 요양원 거실에 나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직원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엄마요.
요양원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근데 혹시 오래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큰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오래 사시겠어요? 요양원에 계시면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 앞으로 된 다른 재산 같은 거 없을까? 글쎄, 전에 우리가 받은 돈이 전부일걸?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정리해야 돼. 어차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결국 돈 앞에서 나는 짐이었구나.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와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또 다른 집이 있다는 사실을.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작은 집.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몰래 마련한 그 집을 저는 평생 한 번도 자식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남겨둔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돈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그들에게 남겨줄 것도 베풀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빠져나갈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현실, 요양원에서의 무시, 그리고 내가 짐짝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간 정말로 그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될지도 모른다. 병들고 힘없는 늙은이로 살아가다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 아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저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싫어했습니다. 넘어지면 책임을 져야 하고 괜히 손이 더 가니까.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걸음 걷고 나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엔 휠체어를 밀며 한 걸음, 두 걸음. 그러다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 두 발짝. 할머니, 자꾸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직원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다리가 부들부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갇혀 있다간 정말로 나는 끝장이다. 내 집이 있다는 걸 자식들에게 들키기도 전에 내 몸부터 되찾아야 했다. 몇 달 뒤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거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원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가야겠다. 짐을 쌌습니다. 떠나는 날 요양원 원장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보통은 가족이 모시러 오는데 어르신은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저는 서해 있는 제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을 떠난 지 몇십 년 만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힘들게 마련했던 곳. 나는 이곳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죠. 제가 요양원에서 나오기 전에 마침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서 비워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와 썰렁함이 저를 맞이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내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함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울에 집이 있었다고요?
딸은 더 황당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엄마 대체 그걸 왜 지금까지 말 안 한 거예요? 그제야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어디에 두든 너희가 알 이유가 있니? 전화기 너머에서 자식들이 뭐라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요양원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간병인 두고 계시지 그랬어요? 집이 있으면 그 돈으로. 엄마, 우리도 힘든데 집 한 채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다급함과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 내 돈, 내 인생. 이제 너희들한테 줄 건 없다. 자식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결국 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통에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오해였어.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큰아들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딸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신경 못 쓴 거지. 엄마를 진짜로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이 위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집 한 채 때문에 너무하네. 결국 엄마도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큰아들은 말끝을 흐리면서도 뻔뻔하게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돈이 중요하지. 너희한테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자식들은 깜짝 놀란 듯 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니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긴다. 상속포기 각서 써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나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족을 버렸어. 이제 나도 너희들을 내 인생에서 지운다. 자식들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와 혼자가 된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나만의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줄 사람 없고 정해진 시간에 끌려가 밥을 먹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전등, 불빛 아래 텅 빈 방을 둘러보니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자식들과 화해하고 다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요양원에서 들었던 자식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오래 사시겠어? 요양원에 계시면 금방 돌아가시더라.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자식들이 만든 길이었던 거야.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삶을 즐기자.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작정 동네를 걸어 다녔습니다. 서울의 변두리 오래된 골목에는 여전히 작은 시장과 노인들이 모여있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그 거리는 변한 게 없었지만 이제는 나 홀로 그곳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걷다가 경로당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할머니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정순자 씨, 여기 오셨네. 어머, 오랜만이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얼굴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같이 점심 드시고 가요. 요즘 김순 할머니가 손맛이 기가 막혀. 저는 멈칫했습니다. 여태껏 이런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실례 좀 할게요.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첫날,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함께하는 삶을 느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따끈한 밥을 한술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왜 그래? 혹시 음식이 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혼자서 차갑게 식은 밥을 먹던 요양원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했던 답답한 일상. 거기서 저는 그저 한 명의 노인일 뿐이었고 사람이 아닌 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여기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눈물이 차오를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맛있는 반찬을 나눠주었고 박재호 할아버지는 고장난 전기 코드를 척척 고쳐줬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을 살려 이웃들의 서류 작업을 도왔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가 없었으면 나 복지 신청도 못했을 거야. 그러게, 이제야 알았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았는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요양원에서는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존재 자체를 짐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는 필요했고 저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없이도 간병인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저도 경로당의 일원이 되었고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점심이면 밥을 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경로당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저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태 우리 연락도 안 받고 이렇게 지내신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면 힘드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서 놀랐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제가 요양원에서 힘들게 지내는 걸 원했던 거겠지. 자식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오해였어.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집 한 채 때문에 너무하네. 결국 엄마도 돈이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돈이 중요하지. 너희들한테 빼앗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니들한테 한 푼도 안 남긴다. 상속 포기 각서 써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가족을 버렸어.
이제 저도 너희들을 제 인생에서 지운다. 자식들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경로당 마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창밖으로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 삶을 찾았어. 자식 없이도 저는 잘 살 수 있어.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진짜 자유. 그것이 바로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인생이었습니다.